안녕하세요. 우정국 계리직 3과목 컴퓨터 일반 과정을 맡은 강사 김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컴퓨터 일반 2016년 계리직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경우 이진수의 11110000과 10101010에 대해 XOR, 즉 베타적 논리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16진수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입니다. 이러한 이진수를 우리가 16진수를 수행하기 전에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XOR 논리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진수 값에 우리가 무엇을 수행한다? 먼저 XOR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XOR 논리 연산은 베타적 논리 연산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값이 다를 경우에만 뭘 표시한다? 1을 표시하고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0을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0, 0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될 거고요. 0, 1일 때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올 거고요. 0, 0일 때는 같기 때문에 0, 1, 1일 때도 같기 때문에 0이 나와야 할 겁니다. 따라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0, 1, 0, 1, 1, 0, 1, 0이라는 이진수 XOR 논리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리연산을 수행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16진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16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자리씩 끊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16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4자리씩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4자리로 끊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16진수라는 숫자는 0부터 몇 가지의 숫자를 사용한다? 15가지의 숫자, 총 16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 그러면 8, 4, 2, 1. 8, 4, 2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0부터 15를 사용하는 숫자를 4자리씩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16진수로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8, 4, 2, 1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뭐예요? 1부분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고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될 거고요. n은 어떻게 필요해요? 8과 2만 필요하죠. 따라서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값을 보니까 5하고 a라는 결과값을 하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10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a라고 썼나요? 그렇죠. 우리가 16진수에서의 10은 그렇죠. a로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따라서 16진수의 10이라는 값은 a로 표현하고 11이라는 값은 b로 표현하고 12라는 숫자 값은 c로 표현을 했죠. 따라서 이렇게 5와 a라는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블루투스라든지 NFC라든지 우리가 주로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3G, LTE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럼 대표적으로 NFC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Near Field Communication이다 라고 해서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이러한 NF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교통카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또 요즘은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NFC라는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송 속도를 우리가 NFC와 블루투스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NFC 같은 경우는 약 400kbps다. 여기에서 말하는 bps라는 건 뭐예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가 되겠죠. 따라서 NFC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가 약 400kbps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24Mbps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가 bps 같은 경우는 뭐예요? 메가비트 퍼 세컨드, 1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한다? 100개의 명령을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나오는 액세스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라는 말은 바로 무선 접속 장치라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LTE나 3G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LTE라든지 3G라든지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단말기 간에 휴대폰과 휴대폰 또는 휴대폰과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이러한 단말기 간의 전송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접속 단말기 간의 전송을 하기 위해서 LTE, 3G, 와이파이, 블루투스는요. 액세스 포인트라는 무선 접속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NFC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나온 우리가 통신 가능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통신 가능 거리 통신 가능 거리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Near Field Communication, near, 근처라는 얘기죠. 따라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간의 전송이 되고요. 와이파이 LTE 순이 됩니다. 쉽게 이 통신 가능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잡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만약에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다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와이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끊기게 되겠죠. 그 카페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능한 거리를 말하게 되는데 당연히 NFC가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기기 간 전송을 하게 되는 블루투스 순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 LTE 순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블루투스는 동일한 유형의 기기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다. 잘못된 내용이죠. 휴대폰과 휴대폰끼리의 전송은 가능하죠. 하지만 휴대폰과 우리가 만약에 스피커 간에 전송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다른 기관에도 전송이 가능하죠. 블루투스는.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블루투스는 동일한 유형의 기기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 잘못된 내용이죠. 동일한 유형의 기기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이요. NFC 방식이 블루투스 방식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빠르다. 잘못된 내용이죠. 24Mbps, 즉 블루투스가 속도가 더 빨랐고요. 이렇게 3번. NFC 방식이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NFC 방식 같은 경우는 액세스 포인트가 없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블루투스라든지 우리가 뭐 3G라든지 뭐 LTE라든지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액세스 포인트라는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NFC 방식은 액세스 포인트가 없다라고 이러한 하드웨어 장비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통신 가능 거리를 가까운 거에서 먼 순서로 나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블루투스가 가장 가깝고요. 블루투스가 가장 가까우면 안 되겠죠. NFC가 가장 가까워야 되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순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 문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고 이제 좀 어려워했었는데 보게 되면 보기에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을 시간 할당량이 2인, 즉 시간 할당량이 2다. 여기에 라운드 로빈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스케줄링 하게 될 때 평균 응답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응답 시간이라는 건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부터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응답 시간이라는 건 프로세스가 도착하고 나서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를 응답 시간이라고 하고요. 계산의 결과값을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5.7로 나왔고요. 라운드 로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바로 선점형 스케줄링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정해진 시간만큼 실행한 뒤에 다른 프로세스의 CPU 할당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즉 시간 할당이 2면 우리가 프로세스 1이 처리할 시간이 10초다 라고 하면 딱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권이 강한 거예요. 2초를 만약에 내가 시간 할당량으로 했으면 프로세스 1이 10초 동안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도 10초에서 그 10초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2초만 처리하고 뒤로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7로 나왔고요. 그럼 보게 되면 이러한 3번 문제에 보기를 보게 되면 할당량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할당량은 2였고요.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1의 도착 시간은 0이고요. 그리고 실행 시간은 3입니다. 프로세스 1, 4, 3, 2.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0초, 2초, 4초, 5초, 7초, 9초. 여기 사이는 당연히 1초, 3초가 되겠죠. 시간을 밑에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처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프로세스 1을 먼저 처리해야겠죠. 0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시간이 프로세스 1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1을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 1은 우리가 실행 시간이 3초인데 N은 3초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가 할당량을 2초라고 했기 때문에 2초를 처리하고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나가버려야 되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n은 2초를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1초가 남겠죠. 오케이. 그 다음은 이 사이에 1초 사이에 뭐가 도착해요? 프로세스 2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맞죠? 아직 프로세스 3은 2초 처리하는 동안 프로세스 3은 도착하지 못해요. 왜? 3초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살펴보게 되면 이 2초와 4초 사이에 프로세스 3이 도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대기 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바로 여기서 대기 큐까지 생각을 해주는 문제였는데, 이러한 대기 큐를 생각해 준다면 프로세스 2초가 처리하고 다음에 무엇을 처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2초를 처리하고 대기 큐에는 뭐가 남아요? 1번 처리하고 그 다음 2번 처리할 동안 우리가 그 다음 처리해야 될 건 대기 큐에는 프로세스 1번만이 남아있죠. 맞죠? 왜? 프로세스 3은 아직 도착하기 전이니까 2초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처리해요? 그렇죠. 프로세스 2번을 처리해야겠죠. 도착을 했으니까. 그러면 애도 몇 초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2초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애도 2초 처리하고 남은 시간 얼마예요? 2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번을 처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대기 큐에는 프로세스 1번만 있으니까. 맞죠? 만약에 나중에 들어와도 대기 순서에는 프로세스 1번이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은 프로세스 3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굴 처리해야 된다? 프로세스 1번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얘는 몇 초만 처리하면 돼요? 2초 다 처리해요? 아니죠. 1초만 남았기 때문에 4에서 5초, 1초만 처리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누굴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프로세스 3번이 그 다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3번을 처리하게 되면 2초 다 처리해서 0초만 남겠죠. 그럼 얘도 아까 처리를 했으니까 0초만 남았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처리해주면 돼요? 그렇죠. 프로세스 2번, 2초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세스 1번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이 0초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이 어디예요? 5초까지죠. 그래서 따라서 5초라는 시간을 걸리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초에 도착해서 몇 초에서 끝나요? 그렇죠. 9초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총 8초가 걸렸고요. 프로세스 3번 같은 경우는 3초에 도착해서 7초에 끝냈기 때문에 4초가 걸린 겁니다. 맞나요? 따라서 총 몇 초가 된다? 17초가 된다. 근데 우리 평균 방한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17초라는 숫자 값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1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3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3, 5,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15에서 2가 남을 거고, 그리고 20이 돼서 6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얼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5.7이라는 평균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아마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됐는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이 대기 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됐었는데 대기 큐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게 되면 int A라는 변수는 120으로 A라는 초기값은 120이 되어 있고요. B라는 변수는 45가 초기값이 되어 있어요. while 돌아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관계연산자에서 A는 B와 다를 동안 계속 돌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if A가 B보다 크다면 A라는 값에 뭘 집어넣어라? 그렇죠. A 빼기 B 한 값에 A를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B에서 A를 뺀 값을 B에 집어넣어라. 언제까지? 그렇죠. A와 B가 다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출력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살펴보게 되면 A가 120이고 B가 45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A가 120, B가 45이기 때문에 다르죠. 다를 동안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으로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B보다 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더 크죠. 따라서 위에 걸 수행해야 되죠. A가 B보다 크다면 A와에서 B를 뺀 값을 A에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A에서 B를 뺀 값이 얼마가 돼요? 75가 될 겁니다. 그걸 다시 A에 집어넣기 때문에 120은 75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75와 45는 아직 다르죠. 맞나요? 아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돌아야 돼요. 그럼 아직까지 A하고 B를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A에서 또 뭘 빼줘요? 45를 빼주는 거죠. 그럼 45를 또 빼주면 얼마 나와요? 30이 남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30과 45 다르죠 아직? 그럼 계속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A는 B보다 커요? 아니죠. 이제는 A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lse 그 밖에 B는 B에서 A를 뺀 값을 B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B에서 A를 뺀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15라는 값이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15와 30은 아직 다르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또 돌아야 되는데 A가 B보다 크니? 그럼 A가 B보다 크죠.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A 빼기 B한 값을 A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0에서 15를 빼면 15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이럴 경우에 한 번 더 도나요? 아니죠. 왜? A와 B가 달라요? 아니죠. 같죠. 따라서 뭘 출력해라? 프린트 D, 출력을 해라. A라는 값을. 맞나요? 그럼 따라서 A 출력하면 얼마예요? 15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시험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기와 같이 수행되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렬 알고리즘에서 좀 살펴볼 텐데, 정렬이라는 건 데이터의 항목을 지정된 순서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걸 정렬, 또 다른 말로 sort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는 건 높은 값부터 표시를 해주고요. 오름차순이라는 건 낮은 값부터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교에 의한 정렬에는 교환법의 선택정렬, 퀵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쉘정렬, 선택법에는 히프정렬, 병합정렬, 병합정렬, 분산에 의한 정렬에는 분배법, 기수정렬과 기수교환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으로 나왔던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선택정렬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정렬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쳤을 때 우리가 이 단계 0에서 단계 1을 거치는 걸 보게 되면 이 많은 숫자 데이터 안에서, 배열 안에서 9라는 데이터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맨 뒤로 옮겨졌고요. 제일 큰 값이. 그리고 나서 1단계에서 2단계가 되기 위해서 9는 맨 마지막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남은 배열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제일 큰 값이 8이 9 뒤로 올라갔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또 2단계 정렬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 8하고 9는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남은 배열 안에서 그 다음으로 큰 값, 그 다음 큰 값은 6이 되겠죠. 6이라는 값을 그 다음 값으로 옮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큰 값이나 제일 작은 값을 맨 뒤나 맨 앞으로 선택해서 정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선택 정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직원, 괄호 열고 4번 이름, 입사년도, 부서 테이블에 대한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직원 테이블이라는 거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 속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4번 필드, 이름 필드, 입사년도 필드, 부서 필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SQL문, 즉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문법적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원 테이블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 테이블에 4번 필드, 이름 필드, 입사년도 필드, 부서 필드라고 해서 여러 개의 튜플 값들이 생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더 입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1번 보기부터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select count 부서, 즉 select 부서를 카운트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계산한다라는 거고, from 테이블이에요. 즉 직원 테이블에서 그룹 묶는다. 무엇을 묶는다? 부서를 묶는다라고 했어요. 부서를 묶어서 뭘 한다? 개수를 센다라고 했는데 이 1번 보기는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그렇죠. 이 그룹을 묶었을 때 부서 필드를 이렇게 묶어서 개수로 2로 나타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때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그룹 바이가 빠진 겁니다. 그룹 바이. 이 바이라는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 보기는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select 별.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뭐예요? 그렇죠. 나중에 검색 다 해라. select 검색 다 해. 모든 필드를. 그래서 모든 필드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필드라는 건 뭐야? 여기에는 모든 필드를 검색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필드를. 어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Where is null.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비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필드를 검색해라. 근데 지금 여기에는 비어있는 곳이 없죠. 만약에 내가 여기가 비어있다라고 하면, 막 이름에 황인타라는 이름이 빠져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모든 필드를 검색해서 나오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2번 보기는 문법적으로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보기 select 이름 입사년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름 입사년도, 이름과 입사년도를 뽑아낸다는 거죠. 이름과 입사년도라는 속성을 뽑아내는데 어느 테이블? 직원 테이블에서. 그때 조건은 이름이 최로 시작하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최로 시작하는 맞아. 뭐가 잘못됐어? 바로 는이 잘못된 거예요. 최로 시작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땐 뭘 써줘야 되냐면 는이 아니라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포함하는 자료라든지 시작하는 자료라든지 끝나는 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는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죠. 만약에 제대로 쓴다라고 하면 는 대신 뭘 써야 된다? like를 써야 된다. 그럼 만약에 like를 썼다면 뭐 여기에 데이터에 쭉쭉 지금은 없는데 뭐 최수미라는 학생이 있다. 그럼 최수미라는 학생의 이름과 입사 연도를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잘못됐는데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4번 select 이름 부서 필드를 검색해라. 얘는 이번에는 입사 연도가 아니라 부서로 바뀌겠죠. 부서 필드를 검색해라 라는 건데 이러한 부서 테이블 직원 테이블 안에서 where 입사 연도가 2014이면서 2015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사 연도가 2014, 2015 애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입사 연도는 2014 5월 입사 연도는 2015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같이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는이 아니라 뭘 써야 되냐면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죠. 이렇게 해서 SQL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하드디스크의 최대 저장 용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최대 저장 용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푸신 학생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실린더의 개수, 면의 개수, 트랙당 섹터의 개수가 256개, 섹터의 크기 하나당은 512바이트, 기본적으로 512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러한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라고 했는데 이러한 자기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린더의 개수, 면 개수, 트랙 섹터 개수, 그리고 섹터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최대 저장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섹터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실린더라든지 면의 개수를 다 곱한 값이 최대 저장 용량이에요. 여기를 다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가 많이 어렵죠, 사실. 곱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거를 뭐로 계산하면 2의 지수로 계산해 주시면 편합니다. 2의 몇 승으로 계산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되는데 일단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의 구조는 이렇게 원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의 원판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원판을 그렸지만 사실상 여러 개의 원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원판.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것을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섹터 하나당 몇 바이트다? 512바이트라는 거예요. 512바이트가 저장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 전체가 뭐냐면 트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개의 섹터가 뭘 구성한다? 트랙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당연히 이 512바이트의 트랙당 섹터의 개수가 256이니까 즉 이러한 섹터가 512바이트인데 총 256개가 있으니까 애를 곱해주면 이 하나의 용량이 나오겠죠. 전체 하나의 트랙에. 하지만 애도 트랙이고 애도 트랙이기 때문에 운동장 트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의 트랙당 섹터의 개수가 256개, 섹터의 크기는 512 해서 이렇게 256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린더라는 게 뭐냐면 실린더라는 건 동일한 트랙. 우리가 여러 개의 원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트랙과 관련된 동일한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실린더의 개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도 어떻게 해야 돼? 애도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면 개수도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 일단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2의 지수분으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2의 몇 승이다 라고 했을 때 2의 몇 승이 돼요? 그렇죠. 512바이트이기 때문에 2의 8승이 나오는 거죠. 이를 8번 곱하면 512바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트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2의 9승.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12바이트이기 때문에 2의 9승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2의 9승. 트랙 같은 경우는 256이기 때문에 2의 8승. 이 데이터 내용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린더의 개수는 32,768개인데 얘는 이제 2의 15승계입니다. 2의 15승계. 그리고 마지막 면의 개수는 2의 2승계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수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요?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이다 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2의 4승이 되죠. 2의 4승. 맞나요? 이렇게 해서 애랑 애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애도 2의 9승, 2의 8승, 2의 15승, 2의 2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텐데 17에 15 더하면 32가 될 거고 마지막에 더 2 해주면 34 그래서 총 34, 2의 34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키로수로 이제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됐는데 일단은 2의 34승이라는 걸 좀 적어 놓을게요. 총 계산하면 최대 저장 용량은 2의 34승이 된다. 라는 거 좀 적어 놓고요. 1kB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즉 1024바이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진수이기 때문에. 맞나요? 2의 10승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2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봤는데 1000바이트로 돼 있던데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10진수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1000바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다? 1024바이트가 맞다. 왜? 컴퓨터는 1과 0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2의 10승으로 생각을 해주면 1024가 맞겠죠. 그래서 2의 10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1MB는 어떻게 돼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그럼 뭐가 돼요? 2의 20승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의 몇 승이 된다? 2의 30승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기가바이트는 2의 10을 3번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건 2의 34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거는 답을 좀 봐야겠네요. 전 거를 보시게 되시면 왜 우리가 아까 구했을 때 2의 34승을 구했을 때 우리는 기가로 돼 있었잖아. 1기가는 몇이었어요? 1기가는 우리가 2의 30승이었단 말이야. 맞죠? 1기가바이트는 2의 30승이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n은 얼마예요? 2의 2승이죠. 4는. 그럼 2의 2승에서는 32고요. 그리고 16은 얼마예요? 2의 4승이죠. 맞나요? 그러면 2의 4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6기가바이트는 2의 34승이 되는 거죠. 얘가 1기가바이트가 아니라 2의 30기가는 16기가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2의 30승. 즉 2의 이제 1기가바이트에 16기가가 되기 때문에 2의 4승이죠. 따라서 2의 30승 곱하기 2의 4승을 해서 이렇게 16기가바이트 2의 34승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이진수로 계산을 해주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이 실린더의 개수 32,768개라는 게 2의 15승이라는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까지 찾았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복의 직원 테이블에서 키와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우리 키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가지고 기본 키라든지 외래 키라든지 대체 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단 중요한 건 여기죠. 4번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값을 갖는다. 유일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키가 될 수 있고 즉 후보 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속성이며 이 부서 번호 필드 같은 경우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값을 참조하는 속성이래요. 참조가 되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는 속성이죠. 그러면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부서 번호는 외래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조 무결성 규칙에 의해서 한쪽 테이블이 기본 키이면 그것을 참조하는 다른 쪽 테이블은 뭐가 된다? 외래키가 된다는 거였죠. 우리가 외래키라는 건 참조하는 릴레이션이라는 건 그쪽 필드는 외래키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단에서 보면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 참조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는 여러 가지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참조하는 참조하는 다른 부서 테이블이라고 했나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그 필드 값은 뭐기 때문에? 기본 키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조되는 릴레이션은 뭐예요? 그렇죠. 반대로 기본 키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본 키와 외래 키에 대한 참조 무결성 규칙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은 기본 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4번과 중인보호는 유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기본 키에 대한 속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후보 키 중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4번은 기본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보호도 당연히 기본 키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이름 나이는 후보 키가 될 수 있다. 정답이 3번이네요. 왜 그럴까요? 후보 키라는 건 뭐예요? 후보 키라는 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입니다. 즉 기본 키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학번이라는 거 알고 있죠. 대학교 학번은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널값도 가질 수가 없다. 이러한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도 그렇겠죠. 이러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그렇죠. 후보키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 유일성과 최소성이 만족하는 속성들을 후보키라고 하는데 왜 정답이 3번이에요? 이름과 나이 필드를 묶었다라는 거야. 이름과 나이 필드를 묶어서 애를 기본키로 만들고 싶은데 그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8살이면서 김진원이나 학생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N은 후보키가 되면 된다 한다. N은 유일성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동명이인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가 될 수 있다. 이 대체키라는 건 뭐예요? 기본키를 제외한 후보키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번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했어. 그럼 주민번호는 뭐가 되는 거야?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럼 대체키라는 게 뭐냐면 기본키로 선택받지 못한 속성. 맞죠? 내가 4번과 주민번호는 아직 내가 만약에 후보키라고 했어. 후보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4번을 기본키로 딱 지정을 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사실 기본키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더 이상 기본키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주민등록을 맞으면 뭐가 돼요? 그 대체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기본키가 되지 못한 속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4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9번.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제대로 이게 코드가 짜여져 있는지, 기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건지, 전문가를 대상, 회사 내에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래서 뭐 알파 테스트라든지, 베타 테스트라든지, 화이트 박스 검사, 블랙 박스 검사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베타 테스트는 고객 사이트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였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타 테스트의 반대는 반대라는 개념보다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었어요?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었죠. N은 회사 내 사람들끼리 검증을 하는 게 바로 알파 테스트예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알파 테스트를 거친 후에 베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2번 회기 테스트는 한 모듈의 수정이 다른 부분에 미친 영향을 검사하는 방식을 회기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되는 거고. 3번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모듈의 내부 구현보다는 내 모듈의 내부 구현, 이건 뭐예요? 코드 검사를 한다는 거야. 제대로 프로그래밍 했는지 코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뭐예요?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능을 검사한다. 오케이, 정답 3번. 기능을 검사하는 건 뭐? 블랙박스 테스트. 코드를 검사하는 건 뭐? 화이트 박스 테스트.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량, 빈도로 자원을 요청할 때의 영향을 검사하는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던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선된 배열 A의 원소 A8 행 7열이죠. 즉 A란 배열 안에 2차원 배열 안에 여기가 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열이 되겠죠. 이 주소값을 행우선과 열우선 주소로 각각 바르게 계산한 겁니다. 단 첫 번째 원소 영행 0열의 주소값은 1000값이래요. 1000. 그런데 이러한 원소는 1바이트, 원소 하나 1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우선 주소와 행우선 주소를 계산했을 때 8행 7열의 데이터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됐어요? 이 문자라는 A라는 배열은 20행 30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8행 7열의 값에 대해서, 주소값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20행 30열을 만들어 줘야겠죠. 20행 30열. 근데 지금 화면이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20행 30열을 다 넣지 못했어요. 그러면 20행 30열이라는 건 뭐예요? 행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인데 행은 가로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몇 개 행이 더 있어야 돼요? 10행인데 20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개. 10개가 더 있어야 돼요. 10개가. 여기다 쓸게요. 10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10개가 더 필요하고 열로도 어떻게 돼요? 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10열인데 30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으로는 몇 개가 더 필요해요? 옆으로는 우리가 20개의 열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20개의 열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애를 우리가 영행 0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영행 0열에는 주소는 1000값이다. 이렇게 영행 0열, 여기가 되는 거겠죠. 영행 0열이 되는데 1000값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원소 하나당 얼마다? 1바이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1바이트씩 증가가 된다는 건데 열우선 주소와 행우선 주소로 계산했을 때 달라집니다. 열우선 주소라는 건 열이 먼저 변한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우선된다. 열이 뭐야?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우선 주소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주소값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01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은 1002. 그 다음은 1003.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값은 이렇게 쭉쭉쭉 가서 30개, 행을 다 바꿔주고 그 다음 열 바꿔주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증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데이터에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열우선 주소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싶어? 바로 8행 7열. 1, 2, 3, 4, 5, 6, 7, 8. 8행, 여기가 8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7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7열이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를 쓰라는 거예요. 열우선 주소로.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열우선 주소일 때 지금 우리가 몇 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행이 총 몇 개 행이에요? 그렇죠. 20개의 행이죠. 그럼 20개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0개씩 열이 몇 개씩 바꿔야 돼요? 그렇죠. 7개의 열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7개의 열. 그럼 7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요? 140이라는 결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40이라는 값에 총 행이 몇 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8을 더해서 148. 그럼 처음 값이 1000이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요? 1148이 내야겠죠. 따라서 열우선 주소 같은 경우는 바로 1148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1148이 나온 열우선 주소 같은 경우는 1148과 1148, 1번 아니면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거 계산했을 때 행우선 주소를 먼저 살펴보면 행우선 주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씩 증가한다는 거지. 이 1000값에서 아까 열우선 주소는 열이 먼저 바뀌었죠. 이번에 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계산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게 행우선 주소가 되겠죠. 따라서 n은 열이 몇 개예요? 그렇죠. 30개의 열이 있기 때문에 30개씩 몇 개의 행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8행이죠. 8행까지 가기 때문에 8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 240에 얼마를 더해요? 그렇죠. 7개의 열 값이니까 24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247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행우선은 1247, 열우선은 1148. 이런 식으로 열이 먼저 바뀌냐, 행이 먼저 바뀌냐 이렇게 데이터를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는데 인터넷 주소 체계. 그래서 인터넷 주소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IPv4와 IPv6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IPv4에서 IPv6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예요? 주소의 고갈이죠. 주소의 고갈. 왜? IP 주소는 고유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주소값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IP 주소, 하나의 단말기 또는 하나의 서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그 IP 주소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주소의 고갈 문제로 인해서 IPv4에서 IPv6으로 변화가 되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IPv4 같은 경우는 몇 비트씩 몇 부분으로 계산한다? 8비트씩 4부분이다. 즉 우리가 이진수로 계산했을 때 1011 0111 이런 식으로 8비트씩 구분은 점으로 하죠.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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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비트씩 4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면 IP 주소를 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L을 10진수로 바꿔서 뭐 128점 126점 1.4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IP 주소였단 말이에요. 맞나요? 8비트씩 4부분인데 이렇게 보고 8비트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N은 이진수를 몇 진수로 바꾼 거다? 10진수로 바꿔서 우리 눈에 좀 더 보기 편하게 한 거다 라는 거예요. 8비트씩 4부분 즉 32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게 IPv4고요. IPv6 같은 경우는 16비트씩 8부분 그렇게 해서 128들. N은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점이 아니라 콜론으로 또 구분을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8432, 16비트, 8비트, 128비트.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진트리에 대해 지정된 반복으로 순회한 결과가 옳지 않은 거. 이러한 순회하는 방식에는 전이운행 또는 후이운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정답은 후이운행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전이운행 같은 경우는 프리픽스, 근, 좌우, 글루트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연산으로 수행했을 때는 무슨 말이요? 2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이 이제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임팩스, 중이운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트가 가운데에 들어가잖아요. 글루트. 맞나요? 우리가 이 글루트라는 건 뭐였어? A가 글루트가 되고 이거에 때 뿌리 뻔 애들 B, 자노드.
맞나요? A가 글루트가 되죠. 또 B도 글루트가 될 수 있죠. 왜? D라는 잔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이운행을 하면 좌근우. 그럼 근좌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후이운행은 어떻게 나는 거야? 좌우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정답은 후이운행인데 왜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후이운행은 어떻게 된다? 좌우를 먼저 가고 맨 마지막에 글루트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나요? 그럼 이 좌측과 우측에 대한 최고의 글루트 누가 맨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는 건 A요, A. 맞나요? 그러면 좌측을 맨 처음 처리하면 누구부터 처리해야 돼요? A부터 처리해야 돼요? 아니죠. A는 또 D에 대한 글루트잖아요. 글루트는 맨 마지막에 처리한 다음에 그럼 제일 처음에 좌측에 있는 값 누군데? 바로 D죠, D. 맞나요? 그러면 D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누구 처리해요? 우측 없으니까. 그렇죠. 글루트 B를 처리한다는 거. 좌측에 있는. 전체 좌측에 있는 B를 처리해야 되는 거. 또 A에 대한 글루트. DB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A를 처리하나요? 아니죠. N은 전체에 대한 글루트니까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후이운행에 따라서 D, B가 먼저 나와야 될 거고. 맞나요? A 처리하는 게 누가 돼야 돼? 그렇죠. 우측에 있는 좌측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 E가 먼저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을 처리해야 되니까 F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누굴 처리해요? 좌우근 C를 처리할 거고 마지막에 전체에 따른 글루트인 마지막에 A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이운행의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 A 때문에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 DBA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DBE가 돼야겠죠. A는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 후이운행이 틀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3번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럽트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존재했었는데 인터럽트는 입출력 현상, 하드웨어 실패,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러 가지 오류들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의 순서를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럽트 처리 우선 결정 방식에는 폴링 방식과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럽트 처리 우선 결정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터럽트라는 건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컴퓨터에. 그러면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 잠깐 멈추고 문제가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럽트가 하나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 즉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뭐 문제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한 번에 하나씩만 찾아오면 좋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여러 개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 가장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처리하고 순서를 정하죠. 이런 것처럼 인터럽트 처리 우선 결정 방식에는 폴링과 데이지 체인이 있는데 이러한 폴링 방식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의 그 처리 우선 방식이 되는 거고 데이지 체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그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 되는 겁니다. 2번 보기도 맞고요. 3번 인터럽트가 추가된 명령 사이클은 인출 사이클, 패치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맞아요. 맞죠? 그런 사이클은 맞는데 순서로 수행된다. 잘못했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패치 사이클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실행 사이트, execute 사이클이죠. 그리고 와서 그 실행 사이클이 잘못되면 어디로 넘어간다?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 따라서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출 사이클, 그 다음에 execute 실행 사이클,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 순서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 순서는 인출, execute, interrupt 사이클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뭐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 진행 중인 프로그램 재개에 필요한 레이서 문맥을 저장한다. 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론 수업을 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예, 그러면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3년간 연이율 4%로 매월 적립하는 월 복리 적기적금의 만기 지급금을 계산한 결과이다. C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정기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월 연이율 4%로 3년간 지급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빠진 게 A열이고요. B열이고 C열이고요. 그리고 1행, 2행, 3행이라는 스프레드 시트가 될 텐데 C2셀에 들어갈 수식, 즉 여기에 들어갈 수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그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한.
맞나요? 그럼 이 만기지급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복리적기적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FV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FV 쓴 것들은 다 맞게 되겠네요. 그리고 1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버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맞겠죠. 라운드를 쓰면 반올림, 라운드업을 쓰면 올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럼 FV부터 살펴보게 되면 FV의 첫 번째 인수는 뭐냐면 바로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연이율인데 얘를 뭐로 계산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달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4%라는 걸 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년이라는 건 나누기 달로 계산할 때는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따라서 4% 나누기 12가 맞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개월수를 계산하는 건데 그 개월수는 어떻게 돼요?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1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36개월이 나오겠죠. 개월수 계산하니까. 그럼 3 곱하기 12 받고, 다음은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B라는 건 뭐야? 그렇죠. 월 적립액이죠. 금액을 넣으라는 거예요. 금액을. 근데 이 금액에 뭘 붙였어요? 마이너스 값을 붙였어요. 왜 붙였냐면 우리가 월 적립액이라는 건 우리가 매달 돈을 지출하는 거죠. 지출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나한테 지출, 그 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플러스 금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한테 수익이 돼서 들어온다면 플러스 금액을 썼겠죠. 수익이 들어오면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써야 나중에 만기지급금이 플러스 금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금액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래야 나중에 만기지급금을 할 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할 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만기지급금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얘는 자리값이죠. 우리가 라운드의 자리값을 생각해보면 자리값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을 썼다라고 하면 뭐예요? 1을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죠. 소수 첫째까지 나타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2를 썼어. 이 자리값에. 그럼 뭐였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죠. 둘째 자리.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해했는데 0은 뭐였어요? 0은. 그렇죠. 1의 자리까지 표현한다는 거죠. 1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그럼 얘는 뭐래요? 1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원 단위까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요? 100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반올림이 여기에 0값이 생겼기 때문에 반올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돼서 1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15번입니다. 정점의 개수가 n인 연결 그래프로부터 생성 가능한 신장 트리의 간선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결 그래프를 살펴봐야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신장 트리를 살펴볼 건데, 일단 신장 트리라는 건 연결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로서 그래프의 모든 정점과 간선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된 트리다.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죠. 모든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간선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게 바로 연결 그래프인데 모든 노드들, A라는 노드, B라는 노드, C라는 노드, D라는 노드들이 모든 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장 트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분 집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간선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럼 노드가 n개야. 그럼 간선은 몇 개요? 3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드가 지금 4개로 했는데 5개야. 그럼 몇 개의 간선이 필요할까요? 4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노드가 6개야. 그러면 간선은 몇 개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간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간선은 그렇죠. n-1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신장 트리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BCNF를 생성하는 정규화의 작업 순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각 정규화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이론 수업에서 했었는데 이러한 정규화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속성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종속관계를, 여러 가지 속성들에 따라 종속관계를 무리하게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맞나요? 이럴 때 생기는 이상 현상에는 뭐 갱신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삽입 이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왜? 속성 간의 종속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의 릴레이션에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때 테이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상 현상, 아노말리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아노말리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테이블을 어떻게 했다? 쪼갰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정교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성 간의 종속 관계를 분해하여 테이블을 쪼개서 각각의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각각 표현해 준다는 거야. 테이블을 쪼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교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교화 과정, 비정규 릴레이션, 바로 문제가 발생한 이 하나의 그 종속 관계를 무시하고 막 만든 바로 이 비정규 릴레이션의 1정교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도메인 안에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면 남녀가 다있는데 남하고 옆에 남하고 밑에 메일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1정교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고 1정교에서 2정교화 거칠 때는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완전한 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2정교에서 3정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정교에서 BCNF, 보이스 코드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전교화 과정이 어떻게 거치는 건지는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러면 답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속성을 원자값만 같도록 분해해야 된다.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 함수 종속정을 제거해야 된다. 니은이 맞는 거고요. 이행적 함수 종속정을 제거해야 된다. 결정자가 후보키 아닌 함수 종속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보이스 코드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바의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int a, 정수형 변수는 a와 b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a는 3이고요. b는 0입니다. try가 나왔네요. try 캐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try가 나왔더니 밑에 캐치문이 나왔죠.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JVM에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살펴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캐치로 넘겨주는 걸 말하게 되는 건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A를 B로 나누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우리가 3이라는 숫자 값을 0으로 나눈대요. 우리 나누는 값을 0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것을 출력해야 하네요. A를 출력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JVM,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 트라이 캐치문, 캐치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A를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뭘 출력해요? 그렇죠. 시스템 아웃풋 프린트 B를 출력해라. 그러면 화면상에 B가 출력될 거고 그다음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C를 출력해라. 또 마지막에 아웃풋 마지막으로 또 D를 출력해라. B, C, D 출력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이 캐치문. 왜? A 나누기 B에서 0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B, C, D를 출력하는 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17번의 이제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고 제가 보기를 안 맞는 게 이제 좀 내용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를 따로 안 만들었는데 BCD가 출력된다라는 거 답변 보기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전자서명에 적용하여 A가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었고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하는 키와 그 푸는 키가 다르다라는 거죠.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뭐였어요? 공개하는 키와 그 암호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 해독하는 키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춰야 되기 때문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전자서명이 있고 우리가 암호화 방식, 암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달라지게 되는데 얘는 전자서명이에요. 중요한 건 이 전자서명이라는 거예요. 전자서명.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답은 A의 개인키와 A의 공개키입니다. 내용 살펴보면 A와 B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쌍으로 생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뭐야? 부호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 암호하는 키와 해독하는 키가 어떠다? 다르다라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거야. A는 땡땡땡을 사용하여 암호한 메시지를 B에게 전송한대요. 암호화를 한대요. 그리고 B는 니은을 사용하여 수신된 메시지를 해독한대요. 해독하는 키. 그럼 뭐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왔죠. 중요한 건 전자서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한 사람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공개하는 키와 개인 키.
공개키라는 건 당연히 공개하는 거, 남들한테 공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퍼블릭이죠, 퍼블릭. 그리고 개인키는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A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키로 자신이 암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떠한 거예요? 암호한 것을 누구나 복호할 수는 있지만, 복호라는 게 뭐예요? 해독한다라는 거죠. 암호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A만 할 수 있어. 왜? 개인 키를 가지고 자기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공개 키는 누구한테 다 공개한 거죠. 그럼 누구든지 풀 수는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퍼블릭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개인 키는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호화를. 어떠한 문서, 어떠한 것에서 자신이 암호화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암호는 오직 A만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호화, 해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명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공인인증서에서 전자서명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A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하고 그리고 A의 공개키, A가 남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걸로 누구든지 복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전자서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에서 금융거래할 때 주로 전자서명을 많이 쓰죠. 그럼 두 번째, A가 상대방의 B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A가 내가 문서를 암호할 건데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개키, 상대방이 막 공개한 거야. 이걸로 암호해? 라고 한 걸로 어떻게 한다? 암호를 한다는 거. 하지만 복호하는 받는 당사자. 왜? 그 상대방의 공개키로 내가 암호를 했고 그걸 상대방이 보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암호할 수 있지만 복호에는 받는 당사자만 가능한 게 바로 이러한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비밀키 교환 또는 암호문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전자서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한 메시지를 B에게 전송하고 B는 우리의 A의 공개키, A가 공개한 그 키로만 메시지를 해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것과 암호문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됐는데 파이썬은 정적 타이핑을 지원하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다. 이 두 가지 알려면 되네요. 동적 타이핑이 맞고요. 인터프린터 방식이 맞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건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반 로썸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이 독립적이며 인터프린터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의 대화형 언어이다. 이러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뭐 C 언어, C++, C#, 자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0번입니다. 서비스 모델은 인프라 서비스, 뭐 플랫폼 서비스,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가상화 기술, 서비스 프로비저닝, 기술, 과금 체계 등을 필요로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을 보고 정답 4번 클라우딩 컴퓨터를 구별할 줄 아셨어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을 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서버 안에 그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 뭐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IT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죠. 맞나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뭐야? 네이버라는 서버에 우리가 우리 내용을 저장하면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PC,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데이터 내용 써서 가져올 수 있죠. 맞나요? 이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좀 살펴볼 건데 이러한 서비스 모델의 제일 처음 IaaS 이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 인프라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제약 없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 태블릿 어떠한 각종 IT 기계도 바로 접속할 수 데이터를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였잖아요. 이게 인프라, 그 서비스 인프라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보게 되면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여기가 P가 플랫폼을 말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글에서 앱 엔진 이용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플랫폼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제공하는 N드라이브, 드랍박스, 뭐 구글 DOCS 같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비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번 2016년에 나왔던 계리직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론 수업도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 계리직 기출문제풀이 강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